안녕하세요.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은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찬 바람이 불어와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낡은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눌러 쓴 채 동네 장터로 향했습니다. 72세가 된 지금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죠. 30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하며 온갖 흉악범들과 씨름하던 시절이 마치 꿈만 같아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협력 수사관 자격으로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배추와 물을 정갈하게 진열해 놓고 계셨고, 한영호 사장님은 오늘도 탐스러운 사과들을 반짝반짝 닦아가며 손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철수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한영호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55세인 그분은 20년간 이 장터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터줏대감이에요. 영호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과가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럼 새벽에 도매시장서 직접 골라온 거야. 하나 먹어볼래? 형님이 건네주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아삭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복이 은퇴 후 제 삶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장터 한편에는 서미영 상인회장님이 다른 상인분들과 무언가 진지하게 상의하고 계셨습니다. 48세인 그분은 10년 전부터 이 장터를 이끌어 오시면서 상인들의 권익보와 장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죠. 아, 철수 아저씨. 멀리서 제 외손녀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19세인 서연이는 경찰대학 진학을 꿈꾸는 씩씩한 아이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장터 구경 나오셨어요? 그래, 서연아. 너는 뭐하러 나왔니? 엄마가 김치 담글 배추 사오라고 했어요. 박순덕 할머니 배추가 제일 좋다면서요. 서연이와 함께 박순덕 할머니 가게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형사 시절에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녀와 함께 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30년간 이 자리에서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을 파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철수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지. 이 배추들 좀 봐, 얼마나 싱싱한가. 정말로 할머니가 기른 배추들은 잎이 싱싱하고 속이 꽉 차 있었어요. 정성과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점점 시끄러워지더니 비아냥거리는 듯한 톤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본능적으로 그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30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는 순간 몸이 저절로 긴장하게 되거든요. 서연이도 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용히 제 옆으로 바짝 붙어섰습니다.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네,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은 곧 커다란 사건으로 번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형사의 본능을 발휘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장터 한쪽에서 젊은 남성들 4명이 무언가를 하며 키득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노인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니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 4명이 장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맨 앞에 선 청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파마를 한 머리, 그리고 값비싼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김정훈 25세였습니다. 야, 여기 진짜 옛날 그대로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거 팔아서 돈이나 되겠어? 김정훈이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상인분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박순덕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훈아, 좀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이 말렸지만 김정훈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뭐가 어때서? 우리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 두 번째 청년은 박태민이라는 23세 청년이었는데 김정훈만큼 건방지지는 않았지만 역시 비슷한 마음가짐인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장수혁이라는 24세 청년으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인 오성민은 22세로 가장 어려 보였는데 다른 셋과는 달리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들 그냥 가요. 여기 뭐 살 것도 없잖아요. 오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정훈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성민아, 너는 정말 재미없다니. 여기 구경 좀 하고 가자. 할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김정훈이 박순덕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진짜로 사려는 의도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박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78세의 고령에도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긴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3,000원. 대형마트 가면 1,000원에도 사는데 할머니 너무 비싸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김정훈의 말에 주변에서 보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박순덕 할머니의 배추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른 것인지, 그리고 그 가격이 전혀 비싸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에요. 이건 농약 안 치고 직접 기른 거라서. 할머니가 설명하려 하셨지만 김정훈은 듣지 않았어요. 에이, 그런 건 누가 확인해요. 그냥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태민과 장수혁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장수혁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수혁아, 이거 재밌겠다.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일 것 같은데? 그러게, 할머니 바가지 썰 이런 제목으로 올리면 어떨까? 두 청년의 대화를 들은 박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농사지어온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인 말들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나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형사 시절에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인내심이었거든요. 할머니, 그냥 2,000원에 주세요. 어차피 못 팔 거잖아요. 김정훈이 건방진 말을 하자
박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됩니다.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아이고 고집도 세시네. 그럼 됐어요. 우리 안 살게요. 김정훈이 돌아서려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박순덕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배추 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의도적으로 발을 걸어 바구니를 발로 툭 쳤습니다. 어머! 바구니가 넘어지면서 싱싱한 배추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급히 몸을 숙여 배추들을 주워 담으려 하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끌어올랐어요.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화가 난 적은 드물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조용히 외손녀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배추 좀 도와서 주워드려라. 네. 서연이가 박순덕 할머니를 도우러 가는 동안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정훈과 그 일당을 똑똑히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 이철수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서연이가 박순덕 할머니를 도와 배추를 주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30년 형사 생활 중 가장 분노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자들을 마주했을 때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김정훈은 박순덕 할머니가 배추를 줍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할머니. 실수였어요 실수.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장수혁이 스마트폰을 들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거 진짜 웃기다. 할머니 유명해지실 수 있어요. 그만둬라 수혁아. 오성민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렸지만 장수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가 어때서? 재밌잖아. 박태민도 가세했어요. 맞아, 요즘 이런 컨텐츠가 인기거든요.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72세의 노인이지만 30년간 단련된 몸은 아직도 단단했어요. 젊은 친구들. 제가 조용히 말하자 김정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해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형사 시절 범죄자들을 상대할 때 사용하던 그 톤이었어요. 김정훈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사과요. 뭘 사과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배추를 일부러 발로 차서 바구니를 넘어뜨렸잖나. 아, 그거요? 실수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귀 안 들리세요? 박태민과 장수혁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오성민은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형들 그냥 사과하고 가죠.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성민아 너 정말 답답하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김정훈이 오성민을 나무라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 사시려고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한영호 사장님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미영 상인회장님도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젊은 친구,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한영호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지만 김정우는 오히려 더 기세가 올랐습니다. 아저씨도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끼리? 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배추 바구니를 고의로 넘어뜨린 건 너희끼리 할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공공질서 위반이야. 공공질서 위반이요? 할아버지 무슨 법조인이세요? 김정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법조인은 아니지만 옳고 그른 것은 알고 있어. 에이 꼰대 냄새 나네. 할아버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박태민이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MZ세대가 주도하는 시대라고요. 꼰대들은 좀 물러나세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안의 형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버릇없는 젊은이들이 아니었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확신범들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꼰대가 맞을 수도 있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꼰대든 아니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아이고 진짜 답답하네. 할아버지 그럼 어쩌실 건데요? 신고라도 하실 거예요. 김정훈이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은퇴했지만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협력 수사관 자격증과 함께 보관하고 있는 30년간 제 가슴에 달려있던 그것 말이에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형사 이철수가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제 손이 그 익숙한 금속 조각에 닿는 순간 30년간 형사로 살아온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첫 사건을 해결했을 때의 뿌듯함,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했을 때의 보람, 그리고 악질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을 때의 정의감까지. 김정훈은 여전히 제 앞에서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주머니에서 뭐 꺼내시려고요? 혹시 용돈이라도 주실 거예요? 박태민이 건방진 농담을 던졌고 장수혁은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가져와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금속 표면에 반사되면서 경찰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순간 장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정훈의 웃음소리가 멎었고 박태민은 입을 벌린 채로 그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장수혁은 촬영하던 스마트폰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김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간 내 가슴에 달려있던 형사 배지야. 제 목소리는 더 이상 72세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과 맞섰던 베테랑 형사의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협력 수사관 자격은 아직 유효하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영호 사장님이 제일 먼저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 철수 형이 원래 형사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의젓했던 거야. 서미영 상인회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진짜 경찰관이셨던 거예요. 30년간 강력계에서 일했어. 제가 대답하자 김정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형사라는 거예요. 응, 진짜야.
저는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방금 한 행동들 모두 현행범이야. 현행범이요? 박태민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기물 손괴, 노인 학대, 그리고 모욕죄. 제가 하나씩 짚어주자 오성민이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성민아, 뭘 사과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김정훈이 오성민을 나무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이미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하라. 아니, 형사님. 장수혁이 스마트폰을 내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넘어가라고? 저는 박순덕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배추들을 주우고 계셨어요. 저 할머니가 78세야.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배추를 준비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정성을 발로 차버리고 모욕을 주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박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정훈은 아직도 반항적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심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장난이었다고요. 장난? 제가 김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형사 일을 하면서 너 같은 애들을 수없이 봤어.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하다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 큰 범죄자가 되는 거야. 김정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 이번에는 넘어가 주겠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최민호 경사였습니다. 제가 형사로 일할 때 함께했던 후배로 지금은 이 동네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잠깐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장터에서 무슨 소동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 내가 장터에 있어. 그럼 상황을 보고 계신 거네요.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끊고 보니 김정훈과 그 일당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 제가 말하자 장수혁이 급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파출소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출소 순찰차가 장터 입구에 멈춰서자 35세의 최민호 경사가 급히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는 제가 형사로 일할 때 가장 믿을 만했던 후배 중 한 명이었어요. 형님. 최민호가 저를 보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형님이 계시네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정훈 일당이 박순덕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말이에요. 그렇군요. 최민호가 김정훈 일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김정훈이 여전히 반항하려 했지만 최민호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신분증을 확인한 최민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정훈 씨, 작년에 폭행죄로 벌금형 받으신 기록이 있네요. 김정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오해였어요. 오해든 뭐든 전과자가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최민호가 다른 3명의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박태민 씨는 음주운전 전과, 장수혁 씨는 사기 전과까지 있네요. 오성민 씨는 깨끗하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철없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미 전과자들이었다니. 형님, 이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민호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들이 계획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김정훈을 보자마자 급히 다가왔어요. 정훈아, 뭐 하고 있는 거야? 형님. 김정훈이 그 남성을 보고는 위축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민호가 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저는 유강민이라고 합니다. 정훈이 형 되는 사람이에요. 30세인 유강민,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혹시 3년 전 조직폭력 사건 관련해서 수사받았던 유강민 씨 맞나요? 최민호가 물어보자 유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무혐의 처분받았어도 수사받은 건 맞죠. 저는 이제 상황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정훈 일당은 유강민이라는 동네 불량배의 사주를 받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강민 씨. 제가 유강민을 불렀습니다.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뭐라고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린 애들을 시켜서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야. 유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정당하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정당한 사업가가 전과자,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인분들을 괴롭히나. 최민호가 제 말에 동조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네요. 유강민 씨 이들을 사주했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사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유강민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오성민이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증언하겠어요. 성민아, 너 뭐 하는 거야? 김정훈이 급히 말렸지만 오성민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유강민 형이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장터 노인들을 괴롭히라고 했어요. 영상도 찍어서 보내라고 했고요. 뭐라고? 최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번에 5만 원씩 주면서 노인들 괴롭히는 영상 찍어오라고 했어요. 유강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성민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형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오늘 할머니가 배추 줍는 모습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성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도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할머니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젊은이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일에 가담했지만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잘했어, 성민아.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용기야. 최민호가 유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유강민 씨,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네요. 이건 말이 안 돼. 유강민이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30년간 형사 일을 했던 거였어요. 오성민의 증언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최민호 경사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장터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목격한 것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봤어요. 한영호 사장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애들이 와서 김칠복 할아버지 물건을 발로 차서 떨어뜨렸어요. 그때도 영상을 찍고 있었고요. 정말이에요. 최민호가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그때 김칠복 할아버지가 너무 속상해 하셔서. 서미영 상인회장님도 증언에 나섰어요. 저희가 상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와서 노인분들을 괴롭힌다고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했었거든요. 이제 증거가 생겼네요. 제가 장수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찍은 영상들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 장수혁이 스마트폰을 꼭 껴안으며 떨었어요. 저는 그냥 재미로 찍은 거예요. 재미?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재미로 찍었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태민도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형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김정우는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한 건 별거 없잖아요. 배추 좀 떨어뜨린 게 뭐 큰 죄예요. 별거 없다고? 제가 김정훈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작은 악이 모여서 큰 악이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너 같은 애들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돼. 내가 직접 본 경우가 수없이 많아. 최민호가 제 말에 동조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김정훈 씨, 당신은 이미 작년에 폭행죄로 처벌받았잖아요. 그때 정신 차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정광수 전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철수야. 68세의 정광수 서장님이 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지금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서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민호가 연락했어. 내가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지. 정광수 서장님이 상황을 둘러보시더니 김정훈 일당을 바라봤어요. 이 친구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야. 네, 서장님. 최민호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광수 서장님이 김정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 친구,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지 알고 있나? 그냥 할아버지한테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야. 정광수 서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최고의 형사야. 수많은 흉악범들을 잡아넣었고 무고한 시민들을 구해냈지. 김정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분의 정의감과 신념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런 분을 무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야. 유강민이 급히 나섰습니다.
서장님, 저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일반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일반 할아버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 정광수 서장님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노인을 존경하고 보호하는 건 기본적인 도리야. 바로 그때 장터 입구로 한 명의 여성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김정훈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정훈아. 그 여성이 김정훈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엄마. 김정훈이 위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50세의 윤혜선 김정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을 늘 후회하고 계셨어요. 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혜선이 제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어머니, 고개 드세요. 제가 윤혜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어머니가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신 앞으로 제대로 교육시켜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윤혜선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는 김정훈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정훈아, 당장 사과해. 엄마. 사과하라고. 김정훈이 마지못해 박순덕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 김정훈이 저를 바라봤다가 다시 박순덕 할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거라. 그 순간 김정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마도 진짜 반성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강민이라는 배우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유강민은 여전히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성민의 증언과 함께 다른 증거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제가 최민호를 불렀습니다. 유강민이 운영하는 사업장 좀 조사해봐. 아마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야. 어떤 사업장이요? 인터넷 카페나 오락실 같은 곳. 젊은 애들이 모이는 장소 말이야.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정광수 서장님도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철수 말이 맞아. 이런 조직적인 일은 거점이 있기 마련이야. 유강민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바로 그때 장터 한편에서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40대 초반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지역 방송국 사회부 기자인 김연아였습니다. 저는 방송 김연아 기자입니다. 시민 제보를 받고 왔는데 무슨 제보 말인가요? 최민호가 물었습니다. 유강민 씨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노인 괴롭히기를 시킨다는 제보였어요. 유강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뭔가요? 김연아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너희들 오늘 장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괴롭혀줘. 영상도 찍어와야 하고. 한 번에 5만 원씩 줄게.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유강민의 것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유강민이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제보자에 따르면 유강민 씨는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고 노인들을 괴롭히는 영상을 찍어오라고 시켰다고 해요. 그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조회수를 높이려는 목적이었다고 하고요. 조회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인기거든요. 조회수가 높아지면 광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노인분들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 유강민 씨. 제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너 같은 쓰레기들을 정말 많이 봤어. 쓰레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약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돈을 벌려는 인간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유강민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최민호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유강민 씨 조직적 괴롭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유강민이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정훈과 박태민, 장수혁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성민은 자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선처받을 예정이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장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는 순간 김정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오만함마저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찼고 떨리는 입술로는 변명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박태민은 이미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2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수혁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영상들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윤혜선은 아들 김정훈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참담한 순간은 없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자식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부들부들 떨렸고 식당 일로 거칠어진 손으로는 계속해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30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지만 은퇴 후에 다시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의 쾌감과 동시에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장터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던 공기가 이제는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물들었어요. 상인들의 표정에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를 찾을 수 있었고 특히 박순덕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깊은 안도의 빛이 흘렀습니다.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 계신 박순덕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배추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그분은 한 번도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영호 사장님은 묵묵히 떨어진 배추들을 주워서 다시 바구니에 담아들이고 있었어요. 55세의 그분 역시 20년간 이 장터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터줏대감으로서 동료 상인이 당한 수모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 하나하나에는 동료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서미영 상인회장님은 다른 상인들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48세의 그분은 10년간 이 장터를 이끌어오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떠올리고 계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는 상인회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최민호 경사가 체포된 이들을 순찰차로 이송하는 동안 저는 정광수 전 서장님과 함께 사건을 정리했어요. 68세의 정광수 서장님은 평생 경찰로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철수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청년 비행이 아니야. 서장님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쉽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잊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지. 김연아 기자는 취재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하며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38세의 그분은 10년 넘게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처럼 명확하게 선악이 구분되는 사건은 드물다며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외손녀 서연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9세의 순수한 마음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손녀가 저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성민은 다른 셋과는 달리 수갑을 차지 않고 자수자로서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22세의 그 젊은이 얼굴에는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다행스러움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혜선은 아들이 순찰차에 태워져 가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뿐만 아니라 이제라도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장터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장사를 시작했고 손님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정리된 배추들을 다시 진열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저에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78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드물었을 텐데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30년간 정성스럽게 농사지으며 살아온 삶의 무게와
오늘 받은 도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며칠 동안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노인 보호와 청년 교육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집에서 아침 뉴스를 시청하는데 앵커가 진지한 표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72세의 전직 형사가 장터에서 노인을 괴롭히던 청년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장터의 모습과 함께 제가 형사 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딸 민정이가 사회복지사로서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45세인 그녀는 홀로 서연이를 키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번 행동에 대해 그녀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혹시 보복 같은 거 당하지는 않을까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딸로서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형사 생활을 통해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며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19세의 그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경찰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서연이에게 이번 사건은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거예요.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김정훈 일당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경사로부터 들은 소식에 따르면 김정훈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25세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태민은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23세의 그 젊은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수혁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들이 모두 범죄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24세의 그는 유튜버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무엇이든 촬영했지만 그 결과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오성민은 자수의 공로를 인정받아 선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 역시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22세의 그 청년은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할머니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유강민은 배후 조종 혐의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30세인 그는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 했던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PC방에서는 추가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발견되어 혐의가 더욱 늘어났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사이에서는 저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이 컸어요. 장터를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은 조금 더 복잡했어요. 일부는 저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주었지만 다른 일부는 세대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데 동의했어요.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안창호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2세인 그분은 시민단체 고문으로도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철수 형사님,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창호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노인 학대 방지법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들의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저는 그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어요. 30년 형사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이 이런 사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혜선이 아들 김정훈을 면회한 후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50세의 그 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한층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더욱 결연해 보였습니다. 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혜선이 제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놈이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장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순찰조를 만들어 서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청에서도 노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를 받고 계셨어요.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시며 젊은 손님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영호 사장님은 장터 상인들의 대표로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55세의 그분은 20년 장터 생활 중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는 더욱 따뜻한 장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서미영 상인회장님은 다른 지역 상인회들과 연대해서 노인 친화 장터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48세의 그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재래시장들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오성민에게서 나타났어요. 22세의 그 젊은이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은 후 사회봉사명령의 일환으로 장터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피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장터를 산책하다가 오성민을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박순덕 할머니의 배추를 정리하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 불안하고 죄책감에 가득 찬 표정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님. 오성민이 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성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얘기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담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예전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오성민을 자식처럼 아끼고 계셨어요. 이 아이가 워낙 착해서 우리 손자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에 오성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할머니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성실한 모습으로 그 죄를 충분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정훈의 어머니 윤혜선도 큰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50세의 그녀는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식당 운영으로만 바쁘게 살아오면서 아들 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을 깊이 후회하며 아들이 출소한 후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를 찾아와 박순덕 할머니께 사과드리고 다른 상인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상인분들도 점차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시며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최민호 경사로부터는 다른 피의자들의 근황도 들을 수 있었어요. 김정우는 여전히 완전한 반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교도소에서의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5세의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박태민은 어머니의 면회를 계기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세의 그는 출소 후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장수혁은 자신의 영상 제작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4세의 그는 앞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각서까지 써냈어요. 유강민은 가장 중한 처벌을 받았지만 그 역시 교도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30세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었어요. 정광수 전 서장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퇴직 경찰관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조직하자고 제안하셨어요. 68세의 그분은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 경찰관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셨습니다. 김연아 기자는 이 사건을 연재 기사로 발전시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38세의 그분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과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안창호 변호사는 약속대로 노인보호법 강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52세의 그분은 이번 사건이 법적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제 가족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어요. 딸 민정이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외손녀 서연이는 이번 사건이 경찰대학 진학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19세의 그 아이는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경찰관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노인 학대 방지와 청년 교육에 대한 특별 기획을 다루면서 저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는 저를 초청해서 특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72세의 나이의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응했어요. 강의 당일 2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19세에서 25세까지의 젊은 얼굴들을 보니 김정훈과 비슷한 또래였지만 이들의 눈빛은 순수하고 진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형사로 일했던 이철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장터에서 일어났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일당이 어떻게 노인분들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중에는 김정은과 같은 또래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죠.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형사님, 그럼 그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지 말아라고 금지하는 교육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이어야 해요. 또 다른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세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세대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개인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대부분 진로나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었는데 제가 30년 형사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조언해 드렸습니다.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사님 같은 어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을 단순히 비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았어요. 대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은 같은 젊은이들도 결국은 이런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환경과 교육의 차이가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끌었을 뿐이죠. 집에 도착하니 민정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딸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소식을 듣고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서연이도 학교에서 돌아와 저의 강의 소식을 들었다며 흥미진진해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그 강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는 매일 할아버지한테 들으잖아. 우리 가족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소중한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형사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집을 찾아왔어요. 바로 오성민이었습니다. 22세의 그 젊은이는 사회봉사를 마치고 정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게 인사드리러 온 것이었어요. 형사님, 정말 감사해요. 오성민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야, 성민아. 아니에요. 형사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젊은이는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특히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성민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김정훈도 오성민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최민호 경사의 전언에 따르면 김정훈이 처음으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25세의 그가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태민과 장수혁도 각각 출소 후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박태민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장수혁은 자신의 영상 제작 기술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강민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지만 그 역시 교도소에서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30세의 그가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상인회에서는 효도 장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노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어르신들께 더욱 예의 바르게 대하게 되었고 세대 간의 소통이 활발해졌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이제 장터의 작은 스타가 되셨습니다.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가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젊은이들을 나쁘게 봐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에요. 할머니의 이런 말씀들이 세대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영호 사장님과 서미영 상인회장님도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작은 장터가 전국의 재래시장 개선 모델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광수 전 서장님은 실제로 퇴직 경찰관 사회봉사단을 조직했어요. 68세의 그분을 중심으로 경험이 풍부한 퇴직 경찰관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김연아 기자는 이 사건을 다룬 연재 기사로 올해 최고의 탐사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38세의 그분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사회 문제의 본질을 파헤친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안창호 변호사가 준비한 노인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52세의 그분은 이번 사건이 법적 개선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었다며 기뻐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에서 나타났습니다.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도 어른들을 더욱 공손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또한 어른들도 젊은이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 학교에서 저를 초청해서 특강을 요청했고 학생들은 매번 진지한 자세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마친 후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사님, 저희가 어른이 되면 지금의 어른들처럼 젊은이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에요. 세대는 계속 바뀌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볼 수 있었어요. 윤혜선은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50세의 그녀는 다른 부모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의 교육 방식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갔어요. 김정훈이 출소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장터를 산책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출소한 김정훈이 박순덕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25세의 김정훈은 6개월 전에 그 건방지고 오만한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반항심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순덕 할머니는 78세의 지혜로운 눈빛으로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자비가 넘쳐 흘렀습니다. 일어나거라, 젊은이. 할머니께서 김정훈의 팔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그 순간 김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윤혜선의 얼굴에도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50세의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윤혜선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이제 좋은 아들로 키우셔야죠. 윤혜선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여성 사이에는 모성애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이고 용서였어요. 30년 형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범죄자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완전한 변화와 용서를 목격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김정훈은 그 후로 매일 장터에 나와서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상인분들도 점차 그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어요. 특히 박순덕 할머니는 김정훈을 친손자처럼 아끼시며 농사일의 노하우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태민과 장수혁도 각각 출소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박태민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열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장수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영상 제작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재능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성민은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22세의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성민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성민아.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유강민도 2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어요. 교도소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그 역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세인 그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한편 우리 가족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딸 민정이는 사회복지사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특히 청소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외손녀 서연이는 경찰대학에 합격해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19세의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본받아 정의로운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경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서연아. 너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경찰관이 될 거야.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자 서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우리 장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범 장터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어르신들께 농사 방법을 묻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최신 기술 사용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단순한 매매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이제 장터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어요. 25세의 그는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정리정돈을 도우며 때로는 젊은 손님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소통을 돕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운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박순덕 할머니가 김정운을 친손자보다 더 아끼시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김정운의 어머니 윤혜선도 장터 상인회에 가입해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50세의 그녀는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박태민의 분식집도 장터 근처에 있어서 가끔 만날 수 있었어요. 23세의 그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더욱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수혁은 장터의 변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24세의 그는 과거에 자신이 촬영했던 영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희망과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성민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22세의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김정운이 변화한 모습을 본 다른 문제 청소년들이 스스로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고 오성민의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정광수 전 서장님의 퇴직 경찰관 사회봉사단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68세의 그분은 이제 전국 각지의 퇴직 경찰관들을 조직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김연아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38세의 그분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사회 변화의 기록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안창호 변호사가 제정한 노인보호법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52세의 그분은 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 가족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딸 민정이는 청소년 문제 전문 사회복지사로 인정받아 여러 기관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었고 외손녀 서연이는 경찰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며
정의로운 경찰관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72세의 제가 30년간 간직해온 형사 배지 하나로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상황을 바꾼 것은 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었어요. 진짜 힘은 30년간 정의와 진실을 위해 살아온 신념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장터를 산책합니다. 이제 74세가 된 제게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얻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박순덕 할머니는 8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김정우는 27세가 되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외손녀 서연이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21세가 된 그 아이는 이제 경찰대학 3학년이 되어 더욱 당당하고 의젓해졌어요. 할아버지, 오늘 장터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면서요. 응, 서울에서 견학단이 와. 오늘도 어김없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장터의 성공 사례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견학을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해요. 뭔가 특별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평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제도나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정훈이 박순덕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2년 전 그 건방지던 청년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능성이에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성민이 상담한 청소년들 중 많은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